지금 기후 위기에 맞물려서요. 전 세계는 어느 때보다 식량 안보, 식량 주권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농업에 대한 정부의 호일대는 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국내 식량 자급률을 보면 46%대예요. 이재명 후보는 이 식량 자급 목표를 60%로 늘리고 또 식량 안보 직불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했죠. 지금 기후 위기가 이제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앞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습니다. 네. 기후 위기는 항상 이제 식량 위기를 동반하고 지금 현재도 국제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농업을 시장 기능에만 맡겨놓고 개방 농정을 갖다 전면화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식량 자급률이 46%, 그다음에 곡물 자급률이 21%밖에 안 되는 현실인데 밀 같은 게 1%밖에 안 되고 콩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 아주 낮은 식량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생산하게 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돈이 돼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 일정 정도 시장 가격과 생산비의 차액을 갖다 지원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설계를 하고 있고요. GMO 완전 표시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먹거리 진영의 오래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가공도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식량 자급률 전체적으로 올리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식량 자급 목표 60%로 올리자. 이거는 꼭 필요한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예, 정말 필요한 거고요. 예, 안보적인 차원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연간 한 15,000헥타에서 2만 헥타 정도가 자연 감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쌀 생산 조정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논에다가 이제 태양광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이게 감소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네. 이것도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막연하게 60% 던져놓고 한다 하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목표치는 이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그래도 식량 안보에서 조금은 안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인 것 같은데 이 두 후보 다 이 대답을 조금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요? 우리 2월 1일부터 그 RCEP이 발효가 됐고 CPTPP도 비준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관세에 대한 부분, 이 농업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지금처럼 할 수 없는 조정이 또 필요한데 도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계세요. 양 하고 후보 모두.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과연 가능할까? 개방 농정의 기조를 갖다가 이제 바꾸는 게 대전환이잖아요. 네. 지금까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농업계에서 굉장히 큰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RCEP나 CPTPP 같은 경우에도 위기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을 대전환한다는 의미에서 오랫동안 이제 농업계에서 주장을 했던 식량 자급률 법제화 뭐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진일보한 측면이라고 봐야 되고 농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 누가 소유했는지 지금 비농민 소유가 지금 절반 가까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농지의 이용 실태 그다음에 이용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사실 기반이거든요. 농지 전수조사라든지 관리 체계를 일원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충분히 공약에다 좀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CPTPP에 가입하겠다 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농정이 이제 경제 정책의 하부 개념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전략 산업 또는 국가의 전망에 걸린 안보 차원에서 인식을 해서 이제 농정의 그 격을 갖다가 높인다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농지 실태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임차농을 보호하겠다는 목표이기도 한데 농민 입장에서는 농지 전수보다 농업 경영체를 전수조사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김민건 대표님? 현실적으로 솔직히 우리가 지금 농지라는 게 없지는 않습니다.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농사를 지었을 때보다 가격이 거의 뭐 쌀값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청년들이라든지 저희 아버지 세대들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로 나가고 이 문제는 벌써 옛날부터 계속 공약이던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최저 금액으로 해서 이제 수면을 하고 있지만은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청년들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 거고 농지 전수랑 농업 경영시 전수조사 요 관련된 내용은 청년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00평 기준의 땅이 있어야 돼요. 네. 그걸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써서 농지연부를 만들고 올해부터 농지 대장으로 이제 지금 바뀌고 있는데. 지금 땅 주인께서 임대료까지 받아가면서 직불금까지 이제 갖고 가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소유주가 임차비와 네네네. 직불금까지 다 예, 받는다는 그런 게 아마 지역적으로 아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땅을 지을 땅도 없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한다는 게 정말 힘들고 또 추가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만약에 이걸 전수조사를 잘 해서 우리가 직불금도 제대로 받고 임대비를 주면서까지 하고 했을 때 이 임대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걱정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소유주가 상황. 올릴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참 농업 현장에서의 목소리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현장에 있는 사람인데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농지원부상의 자격을 갖추거나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거나 둘 다 하거나. 근데 이제 이 농지원부에 나와 있는 농지와 경영체에 나와 있는 농지가 서로 호환도 안 되고 관리하는데 한 10% 이상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농지 대장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도 농지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건데 또 이것만 가지고는 또 부족해요. 그래서 농지를 누가 소유하는지 누가 경작하는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국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만들고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도 지금 면사무소, 그다음에 농산물 품질 관리원, 농어촌공사 이렇게 기관이 다 달라요. 그래서 농지 관리 기능들을 모아서 지방 농지청을 신설하는 문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후계 세대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이제 농촌에서의 그 워라밸을 갖다 밸런스를 이룰 수 있는 이 종합적인 패키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이 진입장벽이 높아진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농지 가격이에요. 그래서 청년 세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다는 겁니다.